주한미군 2만 8천 명, 70년간 한반도를 지켜온 이 병력이 대규모 감축된다는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안보, 공백을 우려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듯한 여유까지 보였어요. 미국 국방부 25년 경력의 전문가조차 믿을 수 없었던 이 반응.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세계 4위, 방산수출국, NATO도 배우러 오는 한국군의 진짜 실력. 미군 철수 논란에도 한국이 끄떡없는 진짜 이유. 지금 밝혀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렉스턴 맥코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를 둔 랜드 연구소, 그곳에서 25년간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선임 연구원이죠.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언론 앞에 나서는 학자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에 직접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류의 연구자였으니까요. 25년이란 세월 동안 제가 천착해온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배치 효율성. 한반도에 미군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떻게 배치해야 최적의 억지력을 발휘하는가,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과소평가라는 표현도 부족하네요. 저는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확고한 믿음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표시된 주한미군 기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지들이 없어지면 한국은 끝이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게 제 25년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는 주한미군 감축을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워싱턴 DC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협상용 발언이겠거니 생각했죠. 실제로 주한미군을 대규모로 철수시킬 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한반도는 너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니까요. 그런데 2025년 1월 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극비 문서 하나가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새로 임명된 에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주도한 미국 방군사 전략서였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였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미군의 대대적인 재편, 전통적인 대규모 병력 전진 배치 방식을 청산하고 다형 역작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첫 대상이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에 매달리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1월 15일 아침 랜드 연구소 회의실에 국방부 관계자들과 동료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예측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고요. 저는 자신있게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25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분석이 담긴 보고서였죠.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미군 병력 감소는 안보 공백을 의미합니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만으로도 서울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이 카드를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25년 경력의 전문가였고 제 말은 곧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날 회의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만 올라갈 뿐이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뿌듯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제 집 서재에는 한반도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전쟁사, 주한미군 배치 변천사, 북한 군사력 분석 보고서들. 저는 그 책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결국 미국을 떠날 수 없다. 안보는 경제와 다르다.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어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틀 후인 1월 17일,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가 미국 싱크탱크들에 전달됐어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주한미군 현대화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패닉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어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죠. 동료 연구원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브렉스턴,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답을 모르다니. 그날 밤 저는 최근 3년간의 한국 국방 관련 데이터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방산 수출 통계, 국방비 증가율, 신무기 체계 도입 현황.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2023년에는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1000대 수출, K2 전차가 유럽 시장을 석권, 천국 미사일이 중동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가는 나라였지 세계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가? 1월 20일, 제게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실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브렉스턴 맥코이 박사는 즉시 서울로 출장하여 한국군의 독자 방어 능력을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책상 앞에서 데이터만 분석하던 제가 직접 현장에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그게 전부였죠. 그것도 용산 미군 기지와 국방부만 둘러보고 온 짧은 출장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소 한 달간 한국에 체류하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한국군 합참, 방위사업청, 주요 방산업체까지 모두 방문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북에는 25년간 축적한 한국 관련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현장에 가면 제 분석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 방산 수출이 늘었다 해도 그건 경제적 성과일 뿐, 실제 군사작전 능력은 미국 없이 불가능할 거라고요. 1월 25일,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직항편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 1953년 휴전협정, 그 이후 70년간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역사, 북한의 핵개발과 장사정포 위협,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무기체계,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안 된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1월 26일 오후 4시였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파견한 연락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저를 서울 시내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높이 솟은 마천루들, 질서정연한 도로, 첨단 전광판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경제는 발전했지만 안보는 여전히 취약할 거라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겨울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50km 북쪽에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선이었죠. 이 도시를 지키는 건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월 27일, 저는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사령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령부 청사에 들어서자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똑같은 복도, 똑같은 냄새, 똑같은 긴장감. 저는 여기가 편했어요. 이곳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사령관은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10,000명 이상 감축되면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예상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놀랄 거라고? 25년 경력의 전문가를 놀라게 할 만한 게 한국에 있다는 건가?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후 2시, 저는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군 사령부가 전형적인 미국식 군사시설이었다면 한국 국방부는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전광판에 한국군의 다양한 작전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론 편대 비행, 전차 기동 훈련, 해군 함정 작전. 저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김준호 소장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맥코이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과 독자 작전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브리핑 자료야 누가 못 만드나. 중요한 건 실제 능력이지. 회의실에 들어가자 20명 정도의 한국군 장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 2개, 별 3개를 단 장성들도 여럿 보였어요. 김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맥코이 박사님, 한국군은 지난 10년간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만을 상대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비 증가 추이였어요. 2015년 38조 원에서 2025년 61조 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더군요. 다음 슬라이드는 방산 수출 통계였습니다. 2020년 31억 달러,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71억 달러, 2024년 197억 달러. 기하급수적 성장이었죠.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김 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폴란드에 1,000문 이상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등 15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1,000대 수출이 확정됐고요. FA-50 경전투기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크 등에 수출됐습니다.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출 실적은 좋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가? 저는 질문했어요. 소장님, 수출 실적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다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된다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전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이 있다면 더 좋죠. 하지만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1만 문 이상의 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정밀 타격 없이 막을 수 있습니까?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그 부분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내일 파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우리 드론 작전 시스템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드론? 저는 의아했습니다. 드론으로 장사정포를 막는다고? 그게 가능한가? 미군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시스템인데. 저는 내심 회의적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한식 메뉴들이 있었어요. 저는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익숙한 게 편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받은 브리핑을 되새겼습니다. 한국군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근거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방산 수출 실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많이 한다고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죠. 실전 경험도 중요하고 작전 통합 능력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첫날 소감 한국군은 예상보다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내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할 예정. 실제 작전 능력을 확인한 후 다시 보고하겠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고 한강 다리들이 형형색색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를 지키는 건 누구인가? 주한미군인가? 한국군인가? 25년간 저는 당연히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만난 한국군 장교들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고.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것. 뭔가 변했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최전방에서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25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1월 28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파주 최전방 GOP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7시에 로비로 내려갔죠. 국방부에서 보낸 군용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병과 안내장교 그리고 통역관까지 3명이 동행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자 주변 풍경이 달라졌어요. 민간인 통제구역 팻말이 보였고 곳곳에 군 초소가 있었습니다. 철책선도 보였죠. 휴전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책상에서만 연구하던 이 휴전선을 실제로 보고 있다니. 안내장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잠시 후면 제25보병사단 GOP 부대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드론 작전 시스템을 시연해드릴 예정입니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론으로 장사정포를 대응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보면 알겠죠. 오전 9시, 우리는 GOP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과 참호, 그리고 감시 초소가 즐비했어요. 사단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죠. 맥코이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제25보병사단장 박철수입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작전 지휘소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DMZ 일대가 보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드론에서 전송되는 영상들이었죠. 박 사단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현재 24시간 드론 24대를 교대로 띄워 DMZ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북한 장사정포 진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포 진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823개 진지, 1만 1천여 문의포를 추적 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AI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드론이 촬영한 수만 장의 영상을 AI가 분석해 위장망 아래 숨겨진 화포까지 찾아냅니다. 정확도는 96%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96%면 사실상 완벽에 가깝다. 미군도 그 정도는 아닌데. 박 사단장이 계속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붉은 경보가 떴습니다. 적 포병 사격 징후 포착. 대응 작전 개시.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곳곳에서 작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론들이었습니다. 수십 대가 동시에 이륙했죠. 이건 군집 드론입니다. 한 번에 50대가 편대를 이루어 움직입니다. 각 드론은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드론들이 북한 포 진지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GPS 신호 교란 감지. 독자 항법 시스템으로 전환. 그런데 드론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어요. 어떻게 GPS 없이 비행이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단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독자 항법 시스템인 KPS를 개발했습니다. 지역 매칭, 관성 항법, 영상 인식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GPS가 교란돼도 오차 범위 3m 이내로 표적에 도달합니다. 3m 오차? 그건 미군의 최신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군도 GPS 교란 환경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드론들이 표적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십자선이 나타나며 표적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너무나 사실적이었어요. 북한 포 진지들이 차례로 타격됐습니다. 작전 참모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첫 포 사격 징후 포착부터 타격까지 소요 시간 8분 32초입니다. 8분 32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군의 킬체인 시스템도 최소 15분은 걸립니다. 탐지, 결심, 타격의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국군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인간 지휘관은 최종 승인만 합니다. 의사결정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킬웹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선형적 킬체인이 아니라 모든 센서와 타격 수단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미줄 같은 체계입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한국군이 아니었어요. 제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미군의 정보 자산과 지휘 체계에 의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탐지하고 결정하고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달에도 북한이 GPS 교란을 시도했는데 우리 드론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란 신호 발신원을 역추적해서 북한의 전자전 부대 위치까지 파악했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북한이 더 놀랐을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25년간 저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던 건가? 아니, 과소평가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한국군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박사님,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지상 드론도 있고 수중 드론도 있고 로봇 병기 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한국군의 30%는 무인 체계로 대체될 겁니다. 30%를 무인화한다고? 그건 미군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였어요. 미군은 아직 10%도 안 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런 첨단 체계는 엄청나게 비쌀 텐데요. 박 사단장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국산화율 90% 이상입니다. 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으니 비용이 절반 이하죠. 게다가 대량 생산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화율 90%.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군도 외국산 부품을 많이 씁니다. 반도체는 대만에서, 히토류는 중국에서 수입하죠. 그런데 한국은 거의 모든 걸 자체 생산한다고?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산업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떠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젊은 대위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부대원들은 주한미군 감축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감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공중 지원이나 정보 자산은 어떻게 대체하실 건가요?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했습니다. 우리 정찰 위성 5기가 궤도에 있고 F-35 전투기 40대가 작전 중입니다. 조기 경보기도 있고요. 정보면에서 미군 못지않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오전에 본 시연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과 실전은 다르죠. 북한이 정말로 전면 공격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군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오후에 저는 GOP 철책선까지 가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망원경으로 보니 북한 초소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실감했어요. 이곳은 전쟁이 멈춘 곳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라는 걸. 70년간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사단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부하들은 매일 이 철책선을 지킵니다. 미군이 있든 없든 우리가 지켜야 할 땅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지킨 이 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5시,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론 군집 시스템, GPS 없이도 작동하는 독자 항법, 8분 만에 표적을 타격하는 속도, 국산화율 90%,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의 자신감.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늘 본 걸 그대로 쓰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조차도 아직 완전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습니다. 오늘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 한국군의 드론 작전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GPS 교란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독자 항법 시스템을 확인했다. 표적 타격 속도도 미군 수준이다.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국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정말 누구일까? 주한미군일까? 한국군일까?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니 답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군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군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것만으로 25년 연구를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이 봐야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내일은 방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 그곳에서 K9 자주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1월 29일 아침 5시, 저는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원까지는 비행기로 50분 거리였어요. 국내선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사들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보게 될까? 어제보다 더 놀라운 걸 보게 될까? 창원공항에 도착하니 한화디펜스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과장 한 명과 통역사였어요. 그들은 저를 회사 차량에 태웠습니다. 공항에서 공장까지는 30분 거리였죠. 차창 밖으로 경남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는 한화디펜스 창원 제2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죠. 안내를 맡은 김태영 이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맥코이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공장 안에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도색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20문의 K9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풀가동 중이고요. 폴란드 수출분만 해도 향후 10년간 생산 계획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120문이면 미국 BAE 시스템즈보다 많은 건가요? 김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들은 연간 50문도 못 만듭니다. 2배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팔라딘 자주포는 서방의 표준 무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생산 속도에서 압도한다고? 김 이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속도와 가격입니다. K9는 팔라딘보다 30% 저렴하고 납기는 절반입니다. 폴란드가 우리를 선택한 이유죠. 우리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포탑 조립구역에서는 로봇이 정밀하게 부품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0.1mm 이내라고 했어요. 엔진 장착 구역에서는 독일제 엔진이 설치되고 있었죠. 엔진만 독일산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국산입니다. 국산화율 92%입니다. 김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테스트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완성된 K9 한 대가 시험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K9은 출고 전에 실사격 테스트를 거칩니다.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곧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포성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렸어요. 거대한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몇 초 후 수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는 신호가 왔어요.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K9의 사거리는 40km입니다. 유도탄을 쓰면 50km까지 가능하고요. 분당 6발을 쏠 수 있고 3발 동시 탄착도 가능합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발 동시 탄착? 그건 하나의 포가 3발을 서로 다른 각도로 쏴서 동시에 표적에 맞추는 기술이었어요. 엄청난 컴퓨터 계산이 필요한 고급 기술이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메뉴는 불고기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를 지키고 있잖아요.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건 우리 K9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의 태도, 자부심,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요. 오후에는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K9의 후속 모델인 K9A, 무인 포탑 시스템, 레이저 방어 체계 등.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출의 8%를 R&D에 투자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거죠. 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 최적의 포탄 탄도를 계산합니다. 바람, 온도, 습도, 지구 자전까지 모두 고려하죠. 명중률이 기존보다 20% 향상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AI 활용까지. 한국 방사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까지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된 사례였어요. 미국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회의실에서 한화 디펜스 해외 영업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최근 성사된 수출 계약들을 설명해줬어요. 폴란드 K9 천문, K2 전차 10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48문. 총 계약 규모는 140억 달러였습니다. 호주는 K9 30문과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 129대를 주문했어요. 이집트는 K9 100문을 도입했고요. 해외 영업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성능. 둘째, 가격. 셋째, 납기 준수.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만족시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들은 납기 지연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F-35는 10년씩 늦어지기도 하고요.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폴란드는 빠른 전력 증강이 필요했어요. 미국에 문의했지만 납기가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3년 안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첫 배치 180문이 인도됐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걸릴 일을 3년 만에? 그것도 약속을 지키면서. 이건 단순한 제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관리,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창원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간 120문 생산 능력, 납기 준수율 99%, 국산화율 92%, AI 활용 설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이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내가 25년간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고 써야 할까?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써야 할까?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론 군집 시스템, GPS 독립 항법, K9 생산 라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랜드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브렉스턴, 자네 보고서 잘 받았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혹시 현장에서 너무 감화된 건 아닌지 걱정이네. 객관성을 잃지 말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객관성?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아니요, 오히려 처음으로 객관적이 된 겁니다. 25년간 제가 가졌던 편견을 벗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워싱턴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날의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보겠다고.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뒤 워싱턴을 설득하겠다고. 제가 본 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밤 11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산 관련 최근 3년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수출 계약서, 언론 보도,
군사 전문가 분석 보고서. 수백 개의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밤새 그것들을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변했다. 아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워싱턴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K9 자주포가 생산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드론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1월 30일 새벽, 저는 두통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었거든요. 한국 방산 수출이 4년 만에 6배 성장했다는 사실. 이건 폭발이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미국은 연평균 3%, 한국은 60% 성장.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할까? 오전 10시, 주한 폴란드 무관 코알스키 대령을 만났습니다. 대령님, 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납기였어요. 미국은 12년, 한국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정확히 계약 날짜에 첫 배치가 도착했어요. 완벽한 상태였죠. 점심 후 명동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가 70년 피땀으로 지켜온 결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호텔에서 워싱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동료가 썼더군요. 브렉스턴, 자네 한국에 너무 빠진 거 아닌가? 객관성을 유지하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객관성? 저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객관적이다. 너희가 편견에 갇혀 있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어요. 밤 노트북으로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25년간 틀렸다. 한국을 무시했다. 이 사실을 워싱턴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1월 31일 합참작전본부장 김영수 중장이 브리핑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1만 1천 문 중 3천여 문이 서울을 직접 타격 가능합니다. 과거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킬웹 체계를 구축했으니까요. 화면에 위성, 드론, 레이더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포문을 열면 3분 안에 대응 타격이 이뤄집니다. 3분. AI가 자동 표적 식별하고 지휘관이 승인만 하면 됩니다. 타격 수단은 드론, 미사일, 자주포, 전투기. 모두 동시 투입됩니다. 다영역 작전이죠. 핵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제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 핵시설과 발사대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타격 수단도 충분합니다. 점심 후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니까요. 오후 호텔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 대규모 지원 없이도 북한 위협에 대응 가능하다. 기존 평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녁 7시 랜드 연구소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렉스턴, 자네 보고서가 너무 친한적이야. 한국 정부로부터 뭔가 제안받은 거 아닌가?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워싱턴 시각은 다르네. 동맹 구조를 유지해야 해. 소장이 한숨 쉬었어요. 그게 진실을 숨기는 이유가 됩니까?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자네 보고서는 보류하겠네. 귀국해서 다시 논의하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워싱턴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존 정책을 정당화할 보고서를 원하는 거죠. 밤 10시 김종대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국방연구원에서 더 상세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2월 1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김종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간 한국 국방 정책을 연구한 학자였어요. 워싱턴에서 연락받으셨죠? 보고서가 보류됐다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동료들이 저를 의심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교수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군 현대화 열개년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준비해왔죠. 3대 핵심 체계에 투자했습니다. 정보감시 정찰, 정밀 타격, 방어 체계. 이제 미군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정찰 위성 5기, F-35 40대, 현무 미사일, 천공 요격 미사일. 모두 체계적 계획의 결과였어요. 한국은 미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했죠. 우리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 교수 자료를 모두 첨부했어요. 한국은 체계적 10년 계획으로 독자 방어 능력을 확보했다. 주한미군 정책은 이를 반영해 재조정돼야 한다. 저녁 8시 이메일 답변이 왔습니다. 자네 자료 출처가 한국 정부 기관이야. 객관성이 의심된다네. 황당했습니다. 그럼 누구 자료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지만 답장은 차가웠어요. 귀국하게. 2월 5일자로 출장 종료하겠네. 강제 귀국 명령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보고하니 저를 소환하는 거죠. 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랜드에서 귀국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하지만 진실은 더 중요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귀국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2월 2일 새벽 3시,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워싱턴에서 비난받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5년간 뭘 했나? 책상에서 데이터만 분석했어요. 현장은 거의 안 가봤죠. 제 과거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3일을 버티기 어렵다. 모두 틀렸어요. 워싱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기반이 잘못됐다면?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이 떠올랐어요. 잘못된 정보로 전쟁이 시작됐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었는데 다시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자고. 하지만 지금 보니 저는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편견을 가졌습니다. 새벽 5시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 수능하거나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거나. 거울을 봤습니다. 브렉스턴, 너는 무엇을 위해 학자가 됐나? 진실을 위해서였잖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택하겠다고. 이라크전 때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어요. 오전 김종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오후 3시 퇴역 박진수 중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전력 증강을 담당했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독자 방어 능력 확보였죠. 우리는 미국을 믿지 못했습니다. 연구 주둔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고 결심했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대화 후 호텔에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브렉스턴, 너에게 절박함이 있나?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 25년 연구의 재평가. 제 학자 인생을 건 논문이 될 거였습니다. 2월 3일,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성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가시겠습니까? 오전 10시 KAI에 도착했습니다. 조립 공장에 KF-21 보람매가 있었어요. 회색빛 스텔스 전투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개발비 8조 원, 7년 개발했고 작년 첫 비행 성공했습니다. 최민수 상무가 설명했어요. 국산화율 65%입니다. 기체 설계, 레이더, 항전 장비는 모두 국산이죠. 연구개발센터에서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A사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5년간 밤낮으로 연구에 성공했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점심시간 한 여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비행기를 만드니까요. 오후 시뮬레이터를 체험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가상 비행을 했어요.
정말 실감났습니다. 저녁 차 안에서 김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교수님, 워싱턴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직접 보신 걸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 교수는 진정한 조력자였어요. 그날 밤 KAI에서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였죠. 한국이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는. 2월 4일, 저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환 명령을 거부하고 일주일 더 머물겠다고 통보했어요. 소장은 화를 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체계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군 모든 핵심 능력을 문서화하고 제3자 검증을 받고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겠다고요. 2월 5일부터 집중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 호주무관, 해군작전사, 공군본부, 사이버사령부. 매일 다른 곳을 방문했어요. 방사청 차장이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방산 수출 300억 달러 목표입니다. 가능합니다. 호주무관은 극찬했어요. 한국 장갑차를 선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환상적이에요. 해군 작전 참모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동부가 최강입니다. 일본 제외하면요. F-35 조종사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군 지원 없이도 작전 가능합니다. F-35 40대면 북한 전역 커버 가능하죠.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은 매일 공격하지만 우리 방어망은 견고합니다. 2월 9일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30건, 사진 500장, 문서 200페이지. 보고서 구조를 만들고 밤새 글을 썼습니다. 새벽 5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80페이지 분량.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김 교수에게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 역사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2월 10일 랜드에서 경고장이 왔어요. 2월 12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한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보고서 완성이 더 중요했어요. 2월 11일 밤 최종 수정을 마쳤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세상에 내놓을 차례였습니다. 2월 12일 아침, 저는 최종 보고서를 랜드 연구소뿐 아니라 브루킹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들에도 동시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더 누코리어 리디파이닝 더 US ROKALLIANC였어요. 1시간 후 브루킹스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흥미롭지만 논쟁적이네. 동료 심사에 한 달 필요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달랐어요. 다음 주 세미나에서 발표하시겠습니까? 저는 수락했습니다. 오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연락했습니다. 파격적 보고서 소문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2월 13일 인터뷰했습니다. 왜 입장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기 전까진 몰랐어요. 구체적 능력은 정찰 위성 5기, F-35 40대, 자체 미사일 수백 발. 드론 기술은 미군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가 스스로 못 지킨다는 건 모욕이죠. 2월 14일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미 국방 전문가, 25년 연구 뒤집다, 한국은 미군 없이도 가능.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미국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수파는 비판했고 진보파는 환영했어요. 2월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0명 넘는 기자가 몰렸어요. 저는 25년간 한국을 연구했지만 진짜 한국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직접 보고 깨달았죠. 한국은 보호받을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서 있고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 제언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한미군 정책을 재검토하십시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십시오. 기자회견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2월 1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0명의 국방 전문가 앞에서 40분간 발표했어요.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적어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김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2월 17일 아침 최악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랜드 연구소 공식 성명.
브렉스턴 맥코이의 견해는 개인적이며 기관과 무관하다. 계약을 종료한다. 해고당한 겁니다. 25년 경력이 끝났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해고됐어. 아내가 울먹였어요. 더 나쁜 소식이 기다렸습니다. 보수 의원이 청문회를 요구했어요. 맥코이는 한국 로비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었습니다. 폭스뉴스가 불리한 보도를 쏟아냈어요. 친한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전직 연구원. 동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25년 함께한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미국에선 배신자, 한국에선 외국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죠. 랜드 법무팀이 협박했습니다. 자네 자료는 기관 소유다. 무단 공개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저녁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브루킹스가 연락했어요. 보고서 발표를 보류하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밤 10시 아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들이 걱정해요. 언제 집에 와요? 저는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포기할까? 사과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양심을 배신하는 일이죠.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25년 경력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는가? 2월 18일 아침,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CNN이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김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지금 국방부로 오세요.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30분 후 합참 작전실에 도착했어요.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응 작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십 개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드론들이었어요. 북한이 GPS를 교란했지만 한국군 드론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독자 항법이 작동했죠. 북한 교란 발신원 5곳을 특정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기다립니다. 30분 후 승인이 떨어졌어요. 타격 개시. 드론들이 정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개 표적이 차례로 사라졌어요. 표적 전부 무력화. 교란 신호 중단. 작전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 보고서 내용이 실전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탐지부터 타격까지 12분. 미군 도움 없이 독자 작전 수행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군, 북한 GPS 교란 송신기 정밀 타격 성공. BBC도 뒤따랐어요. 한국, 독자 작전 능력 실전 입증. 저는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보고서 내용이 오늘 증명됐습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긴급 인터뷰했어요. 이건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군이 세계에 증명했죠. 이제도 제가 틀렸다고 말할 건가요? 오후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군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군 능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뉴스가 저를 언급했어요. 맥코이 박사가 예견한 능력이 실전에서 입증됐다. 밤 9시 브루킹스 소장이 전화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발표하고 싶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랜드 소장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브렉스턴, 우리가 성급했네. 자네가 옳았어. 복직을 논의하고 싶네. 하지만 저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랜드로 돌아가고 싶은가? 고민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인생 최대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2월 20일 브루킹스에서 제 보고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200명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저는 오늘 25년 연구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2월 18일 작전 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군입니다.
미군 도움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합니다. 질의응답에서 의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회 후 하버드 국방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가 됐어요. 저녁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맥코이 박사님, 한국군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상자를 꺼냈어요. 무궁화 훈장이었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한미동맹 발전 기여 공로입니다. 다음 주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실 겁니다. 2월 25일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 가슴에 달아주셨어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이죠. 그날 저녁 한국 방송들이 제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의 의미를요.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일깨운 겁니다. 3월 첫째 주 제 보고서가 미국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부가 한미동맹 현대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초청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한국 방어에서 지역 안정으로요. 병력보다 질적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제안 대부분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방위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철회했어요. 방산 수출도 폭증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54문, 체코가 K2 50대를 주문했죠. NATO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NATO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싶습니다. 제 책 출판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선인세 20만 달러. 더 코리언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요. 랜드에서 소장이 직접 한국으로 왔습니다. 브렉스턴, 돌아와주게. 급여 30% 인상하겠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독립연구자로 남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진실에만 충성하는 학자로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초빙 교수로 오시죠. 1년에 한 학기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3월 말 하버드 첫 강의를 했습니다. 100명 넘는 학생이 몰렸어요. 학생 여러분, 편견을 경계하라. 저는 25년간 한국을 연구했지만 몰랐습니다. 제 편견이 진실을 가렸기 때문이죠. 책상에만 앉지 마세요. 현장으로 가세요. 학생들이 열광했습니다. 진실이 경력보다 중요합니다. 그걸 잊으면 학자가 아니에요. 2026년 초 제 책이 출간됐습니다. 첫 주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12개국 번역, 전 세계 50만 부 판매. 한국어판은 100만 부 돌파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주목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아시아 안보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미일 3자 동맹이 실질화됐고 매년 프리덤 엣지 훈련이 정례화됐어요. 2026년 서울 ADEX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방산 성공의 3가지 비결. 품질, 신뢰, 혁신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50억 달러 돌파. 세계 3위권 진입. NATO가 KMDO 개념을 정식 채택했어요. 유럽 각국이 한국군 교관을 초청해 교육받았습니다. 두 번째 책을 준비했습니다. 더 뉴 ALLIANC 리디파이닝 파트너십 인 더 21스트리트 센처리. 한국 국방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초빙됐습니다. 첫 학기에 영관급 장교 50명을 가르쳤어요. 장교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2027년 한국이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자력 발사했습니다. 해상도 10cm급.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인도가 한국과 군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일본도 태도를 바꿔 협력을 제안했어요. 중국조차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에서 강연했습니다. 21세기 동맹은 평등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그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왜 위대한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2028년 현재 저는 58세입니다. 서울과 보스턴을 오가며 살죠. 한국어도 중급 수준까지 왔어요. 서울 한남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내도 이제 한국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 연구도 깊어졌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이해하려 노력하죠. 교육열, 공동체 의식, 빨리빨리 문화. 이 모든 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김종대 교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를 마시죠. 제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25년간 미국 중심으로 세상을 봤어요. 이제는 모든 나라에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입니다. 저는 오만했어요. 25년 경력을 자만했죠. 한국이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 한국인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제 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교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요.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말합니다. 세계로 나가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배우세요. 한국 국방대에서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자부심을 가지되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이 진짜 강함입니다. 요즘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From Prejudice to Understanding My Journey with Korea. 편견에서 이해로 한국과 함께한 여정. 이 회고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 55세에도 인생은 바뀝니다. 가끔 옛 동료를 만나면 복잡한 표정을 짓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브렉스턴, 자네가 부럽네. 나는 안전한 길을 택했지만 후회가 남아. 제 인생 최고 보상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브렉스턴 맥코이입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눈이 열렸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였고 스스로 서 있고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둘째 근면함, 셋째 절박함.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70년 만의 대변혁입니다. 한국 방사는 세계 4위 수출국이 됐어요. K9는 세계 1위 점유율, KF-21은 미래 시장을 노립니다. 드론 기술은 미군 수준이죠.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은 놀랍습니다. 2025년 2월 18일 GPS 교란 대응으로 실전 증명됐어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버지 세대가 이룬 기적을 기억하세요. 1953년 폐허에서 2028년 선진국.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입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세요. 계속 배우고 혁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인이지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모델입니다. 교육, 근면, 혁신. 이게 비결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한국을 주목하세요.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인생 최대 교훈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을 말했고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도 진실의 편에 서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한국에서 배우세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 혁신하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과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크유.